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없으세요? 시 한 편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서 정말 순수하게 감동했던 그런 순간이요. 근데 어느샌가 그런 기억 좀 잊고 살게 되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감동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 하고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막 시를 분석하고 작가의 의도는 뭘까?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이상하게도 시가 원래 줬던 그 전율이나 감동은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건조한 분석은 잠시 내려놓고 작품과 정말 깊이 있게 교감하는 법, 바로 서정교육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는 이 5단계를 저랑 같이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예술의 그 진짜 감동을 되찾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서정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술을 만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정교육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어떤 순간 세계가 불쑥 내게 들어와 버리는 경험.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말 그대로 세상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강렬한 감정의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또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서정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서정 교육은 머리에 지식을 막 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술 작품하고 내 감정 사이에 뭐랄까 튼튼한 다리를 하나 놓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작품이 가진 감정이 그 다리를 건너서 내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그래서 결국 나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감상하면 좋아요 하는 막연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이건 문학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육 철학입니다. 그 말은 보겠어요. 맞아요.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랑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제 시를 해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느껴지죠? 왼쪽, 그러니까 전통적 분석은 시를 조각조각 분해하는 것에 가까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말이죠. 반면에 오른쪽, 서정적 체험은 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작품을 해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작품 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시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와, 서정교육이 뭘 추구하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글자의 의미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리듬,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의 숨결까지 듣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해봐야죠. 실제 작품을 가지고 이 느끼는 기술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우리 한번 직접 경험해 보자고요. 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시죠?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입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정말 지겹도록 분석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서정교육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끼고 이 시를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우리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조용히 음미해 보세요. 혹시 가능하시면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느낌이 훨씬 더 잘 살아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이거 반어법이네? 하면서 문학적 기법부터 찾았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서정교육은 질문을 바꿉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지? 라고 묻는 거죠. 말없이 고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 그 안에 스며있는 슬픔,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리듬, 바로 이런 것들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분석은 그 다음이에요. 일단 먼저 느끼는 거죠.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백석 시인의 시 한 구절인데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세찬 바람의 소리. 어떠세요? 이 구절은 뜻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 거친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힘이 느껴지고요.
바로 이런 게 언어가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소리, 그 리듬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시를 통해 느꼈던 이런 깊은 연결감 있잖아요. 이게 그냥 감상 잘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건 아주 체계적인 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가르칠 수도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핵심 능력을 바로 서정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서정 역량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먼저 시의 형식이나 구조 같은 걸 아는 것, 즉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감상하고 소통할 줄 하는 것, 즉 수행 능력이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느끼는 것, 바로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럼 이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모델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끌어주면서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학생, 그러니까 독자 개개인의 반영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지막에는 선생님, 학생, 그리고 작품까지 모두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딱 정해진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시를 이렇게 느끼는 방법이 학교 교실을 넘어서 우리 실제 삶에서는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시험 잘 보기 위한 기술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요.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생각도 훨씬 풍부해지고요. 또 예술과 나만의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죠. 어때요? 이거야말로 진짜 삶의 기술 아닌가요? 결국 서정교육이 꿈꾸는 최종 목표는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늘 열린 마음으로 예술 작품을 즐기고 탐색하는 삶의 자세를 기르는 것. 단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술을 평생의 친구로 만드는 것. 저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가 되어준 작품은 뭔가요? 그게 노래일 수도 있고 영화나 그림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방법으로 그 작품을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잠시 멈춰서 온전히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요? 잠들기 전에 읽는 책, 친구랑 떠드는 시시콜콜한 수다, 심지어 우리가 꾸는 꿈까지 전부 다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삶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배우고 또 가르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세상에 문학, 영화, 연극, 하여튼 그 어떤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뭔가 삭막하고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야기는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안경 같은 거거든요. 우리한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인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이야기는 그냥 감동적이다 하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체계적으로 배우고 분석할 때 진짜 힘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이야기 교육의 세계를 한번 쭉 둘러볼 겁니다. 우리가 왜 이야기하는 존재인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힘을 주는지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야기가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딱딱한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인간의 본능과도 같다는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 순간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래서 저런 결과가 나왔구나 하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내 경험에 질서를 세우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이야기가 하는 역할이죠. 만약 이야기가 없다? 그럼 우리 삶은 그냥 의미 없이 벌어지는 사건들의 뒤죽박죽 나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렇게 매일 겪는 건데 굳이 이야기를 배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야기가 우리한테 진짜 엄청난 능력들을 선물해주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그 4가지 핵심 기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 보면서 주인공한테 막 감정이입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잠시 들어갔다 오는 거죠. 그 사람의 기쁨, 슬픔, 고민을 같이 느끼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공감 능력도 쑥쑥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거울처럼 삼아서 아, 나는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비춰보기도 하고요. 또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나라는 정체성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 사실 이야기는 세상의 축소판이랑 똑같아요. 이야기 속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을 겪는지 그 인과관계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을 보는 눈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윤리적인 성장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항상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하고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에 대한 나만의 기준, 나만의 도덕적 잣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학교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가르치는지 한번 볼까요? 이야기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 수업에서 그냥 줄거리 요약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작품의 구조를 막 뜯어보고 이 등장인물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숨은 의도도 파헤쳐보고요. 또 그 이야기가 쓰인 시대적, 문화적 배경까지 이해해야 제대로 맛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나는 이 작품을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해요. 핵심은 뭐냐면요. 이야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요. 그럼 실제 교실에서는 이런 교육이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크게 보면 2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반응 중심 학습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독자의 입장에서 이야기에 대한 내 느낌, 내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생산 중심 학습입니다. 이건 이제 독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작가가 돼보는 거죠. 소설이든 희곡이든 시나리오든 직접 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상도 해보고 창작도 해보고 2가지를 다 경험하는 셈이죠. 보통 수업은 이런 5단계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데요. 먼저 이번 수업에서 뭘 배울지 목표를 정하고 학생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현재 상태를 확인해요. 그 다음엔 다 같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깊이 파고들고 토론이나 글쓰기로 배운 걸 확인하죠. 마지막으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야기, 다른 상황에도 적용해보면서 이해를 넓혀가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서사 능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상, 중, 하로 나눠서 보는데요. 상 수준은 뭐랄까 게임으로 치면 마스터 레벨이에요. 혼자서 복잡한 이야기 구조도 다 분석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하 수준은 아직 이야기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초보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현재 레벨을 알아야 그 학생에게 딱 맞는 도움을 줘서 다음 레벨로 성장시킬 수 있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과연 교실 밖 우리 실제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서사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단순히 책 분석 잘하는 비평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단 하나뿐인 이 이야기를 의미 있고 멋지게 써내려갈 수 있는 주인공이자 작가로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야기 교육이 가진 진짜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살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싶으세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진짜 인생 수업, 진짜 이야기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대와 스크린, 이 두 세계를 넘나드는 이야기의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두 세계의 비밀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인생은 연극이다.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모든 것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무대와 스크린, 그리고 우리의 삶, 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인생이 연극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깊이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연극과 영화가 각각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무대와 스크린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속 시원하게 비교해 보고요. 이런 드라마가 교육 현장에선 또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여러분이 직접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꿀팁까지 살짝 엿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생 자체가 연극이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매일 연기하며 산다는 뜻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연극을 완성하는 건 배우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관객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공연이 완성되잖아요. 배우의 연기에 함께 웃고 오는 관객이 없다면 그건 그냥 연습일 뿐이죠. 우리 삶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누군가의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이면서 동시에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인 셈이죠.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한번 슝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즐기는 연극과 영상 매체가 얼마나 다른 길을, 또 얼마나 다른 시간 동안 걸어왔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와,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스케일이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연극은요, 저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수천 년의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1895년에야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고 TV 드라마가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한 건 1940년대부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이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숨쉬면서 다듬어진 예술이라면 영화와 TV는 불과 100년 남짓한 시간 만에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와 스크린, 이 두 세계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 방식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배우가 연기하고 관객이 보는 건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 둘을 이렇게나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제 생각엔 통제권이 어디에 있냐 이거인 것 같아요. 연극의 중심에는 배우와 관객 사이에 살아있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공연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영화는 감독의 카메라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연극의 시간은 현실처럼 쭉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만 영화는 편집을 통해서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마음대로 시간을 주무를 수 있습니다. 인물과 배경도 그렇죠. 연극은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현장감으로 승부하고 영화는 카메라가 보여주는 의도된 시선으로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사진을 보세요.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무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시선이에요. 즉,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유된 현실이죠. 하지만 오른쪽은 어떻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철저하게 계상되고 다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생생한 체험이고 다른 하나는 잘 짜여진 관람인 거죠. 결국 핵심은 시공간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연극은 지금 여기라는 날 것 그대로의 시간을 관객과 함께 겪어냅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반면에 영화나 TV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립하고 분해합니다. 1초를 1분처럼 길게 느리기도 하고 10년의 세월을 단 몇 초 만에 휙 보여주기도 하죠. 말 그대로 시간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온기의 유무죠. 무대 위 배우와 객석의 관객 사이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뜨거운 에너지가 오고 갑니다. 배우의 땀방울,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 심지어 관객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공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스크린 속 연기는 아무리 완벽하게 포착되었어도 차가운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간접적인 경험일 뿐이죠. 그 현장의 공기만큼은 절대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을 봤는데요. 그럼 이런 공연 예술이 그냥 보고 즐기는 것에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네 번째 주제, 바로 교육으로서의 드라마입니다. 바로 교육 연극이라는 분야인데요. 영어로는 Theater in Education, 줄여서 TIE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교실에서 연극 한 편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전문 배우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뚜렷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역할도 맡아보면서 하나의 공연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체험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네요. 아니, 그냥 연극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연기를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이 자라나고요. 친구들과 함께 극을 만들면서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무대 위에서 나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감도 쑥쑥 얻게 되죠. 머리로만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배우는 진짜 살아있는 교육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접 창작자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에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떠다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세상 밖으로 꺼내는지 그 간단한 첫걸음을 저와 함께 떼어보는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은요, 딱 집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단계는 시놉시스, 즉 나는 어떤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정하는 기본 설계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은 시나리오, 집의 각 방을 어떻게 꾸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적는 상세 설명서죠.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는 완성될 집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 조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머릿속에 막연했던 그림이 훨씬 선명해질 거예요. 자, 여기 실제 학생 프로젝트의 스토리보드를 한번 볼까요? 와, 보세요. 글로는 한참 설명해야 할 수많은 정보가 이 그림 한 장에 다 담겨 있죠. 카메라는 어디에 둬야 할지, 인물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 장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떨지, 말 그대로 머릿속 아이디어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입니다. 감독의 머릿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대와 스크린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기술과 가능성을 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이 세상에 들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내 삶이, 내 일상이 그대로 문학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우리 일상 속에서 문학을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한국 문학 장르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다들 일기 써본 적 있잖아요. 아니면 뭐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거나 여행 가서 이거 정말 남겨야 해 하면서 막 기록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그거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요. 한국에서는 방금 말한 그런 개인적인 글들이요, 그냥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려 교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중요한 문학 장르 중 하나로 취급된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대체 교술이 뭐길래 우리 일상이 문학이 된다는 걸까요? 이 삶을 쓰는 문학, 교술이 정확히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간단히 말해서 교술은요, 작가가 실제로 겪은 일, 직접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낸 글을 말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실제 경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완전한 논픽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술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황금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글을 쓴 작가랑 글 속에서 나라고 말하는 서술자가 바로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바로 이 지점, 작가와 서술자가 똑같다는 게 소설 같은 다른 문학이랑 교술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요. 그럼 진짜 나의 경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자, 교술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글을 쓴 진짜 나 자신이죠. 당연히 모든 건 사실과 경험의 바탕을 두고요. 반면에 소설은 어때요? 작가가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에서 작가가 창조한 허구의 인물이 이야기를 끌고 가죠. 그러니까 시작점부터가 사실이냐 상상이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럼 교술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모든 건 작가의 진짜 삶에서 시작해요. 현실에 딱 발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도 되게 자유로워요.
일기, 편지, 여행기, 수필 뭐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는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깊이 생각하는 성찰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작가라는 필터를 통해 본 세상, 즉 주관적인 진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좋아요. 교술이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굳이 이 교술이라는 걸 왜 알아야 하고 배우면 뭐가 좋은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죠.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삶을 글로 쓰면서 내 인생도 꽤 의미 있구나 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적인 성장이죠. 두 번째는 글을 쓰려면 생각을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힘이 길러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가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만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진 어떤 문화적인 경험과 연결되는 그런 멋진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교수를 통해 자기 삶에 대해 쓰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성장의 여정이 된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내 삶을 쓰는 행위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게 결국 나를 한 뼘 더 자라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평범한 경험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그 마법 같은 성찰의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보통 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자, 보세요.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찻잔이나 저기 서 있는 나무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가만히 관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물에서 문득 우리 인간 세상의 어떤 모습이 보여요.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이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작은 사물이 결국엔 이 거대한 우주 전체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보편적인 깨달음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네, 바로 이거예요. 아주 작은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에서 출발해서 이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교술이 추구하는 성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술이라는 건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될 수 있겠네요. 바로 당신의 삶을 문학으로 만드는 예술이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